자, 이어서 자, 토기가 하나 나온다. 또 토기.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도구하고 토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토기가 처음으로 제작된 시기. 신석기 시대. 저 때는 X. 의미는 뭘까? 저장. 저장. 자, 그래서 농사가 시작되었고 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는 표면에 새기는 무늬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가 토기가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그것도 오늘 가서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항상 외우십시오. 나중에는 이제 응용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해가지고 토기만 쫙 해가지고 자꾸 비교하는 거지. 이렇게. 자, 맨 처음에는 무슨 토기가 나온다? 이른 민무늬. 이른 민무늬 토기. 민무늬는 무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냥 이른 자가 반드시 빠지면 그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른 자가 들어가야 돼. 이른 민무늬. 그 다음에 덧무늬. 요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덧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덧무늬. 그 다음에 눌러 찍기문 토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게 전기로 가는 거야. 전기.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토기. 이제 이 중에서도 최초 하면 이른 민무늬로 간다. 최초 이른 민무늬. 그걸 포함해서 덧무늬, 눌러 찍기문 토기는 대개 전기다. 여기에는 무슨 무늬는 들어가면 안 되냐면 빗살 무늬 토기는 없어. 따라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이게 아니라 빗살 무늬 토기인데, 빗살 무늬 토기 이전에 먼저 토기가 제작되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중기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빗살 무늬 토기가 나오는 거야. 빗살 무늬 토기. 사선으로 빗살을 짝짝 끈 거. 그게 빗살 무늬야. 자, 그런데 이제 초기의 빗살 무늬는 아주 단순한 빗살 무늬 해가지고 어골문 기하문이라고 하는 거야. 어골문 기하문의 빗살 무늬 토기. 어골은 뭐 생선이야. 생선 가시처럼. 그 다음에 기하문. 토기도 보시고 좀. 어골문 기하문 토기. 요거 이게 빗살 무늬 토기인데 요게 이제 그림으로 만약에 나와도 잘 나오는 거야. 빗살 뾰족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가니까 빗살 무늬 토기긴 한데 좀 변형된 빗살 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후기에는 무슨 무늬가 나와야 된다? 파도 무늬, 물결 무늬. 그걸 파상무늬라고 해. 파상문, 파도 물결. 그 다음에 번개 벼락 무늬. 그거를 뇌문 토기라고 하는 거야. 뇌문 토기. 자, 끝이야. 그것도 계속 기계처럼 읽는 거야. 그래서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문 토기. 그 다음에 어골문, 기하문 토기. 그 다음에 파상문, 뇌문 토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요건 빗살 무늬 토기라고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요거. 그림으로 나오는 거 요거. 어골문, 기하문의 빗살 무늬 토기. 최초 이른 민무늬.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빗살 무늬 토기.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그래도 잘 나오겠지. 빗살 무늬 토기는 그것도 특징도 좀 추천하. 그러니까 빗살 무늬 토기를 제작해서 사용했던 시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옛날 문제라면, 빗살 무늬 토기를 그림을 주거나 아니면 특징을 써주고서 이 토기를 제작하던 시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새는 그냥 특징을 한다. 도토리나 달걀 모양 그런 거 있죠. 도토리나 달걀 모양 있잖아. 도토리나 달걀 모양, 회색,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다? 강가나 해안가. 그렇게 딱 추천하. 자, 그래서 이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의 뾰족하지. 보통 회색의 토기로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럼 빨리 빗살 무늬 토기로 가셔야 돼. 그리고 이 토기가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야. 유물이나 유적은 사람이 살았던 데서 나오는 거야. 신석기인들은 어디에 주로 살았을까?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
강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 신석기. 신석기. 자,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도 좀 알아두시라고.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다.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데. 일본의 조몬토기. 일본의 조몬토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서 발견됐대? 강동구, 암사동 이런 거 나오죠. 김해, 수가리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시대의 토기, 유적이라는 거야 당연히.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는 거지 뭐. 오케이. 당연히 거기서는 신석기 시대 토기가 다 아야지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청동기나 철기 토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그래서 이제 토기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될까? 경제, 도구, 토기. 그 다음에 정착생활, 주거생활 하자. 주거생활. 그전에는 채직경제였기 때문에 이동생활이 지었다면 이제 정착생활이 나타나는 거지. 정착. 근데 이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정착을 한다? 강가나 해안가. 그 반드시.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유물과 유적은 어디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게 특징일까? 강가나 해안가. 그래서 지도가 나와도 사이드로 점이 찍혀 있단 말이야. 응? 지도가 나와도 사이드로 점이 찍혀 있단 말이야. 내륙 지방에 점이 집중적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를 중심으로 점이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럼 강가나? 해안가구나 이거. 그러면 신석기 시대구나. 그래서 정착 생활의 시작이다. 강가나 해안가. 그러면 신석기 시대로 가는 거야. 왜 구석기 시대는 아닐까? 일단 정착 생활이 아니잖아. 청동기 시대는 왜 아니냐면 청동기는 내륙에서 정착 생활하거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키워드지 이게. 그래서 강가나 정착, 강가나 해안가. 거기서 무슨 생활을 했다? 움집. 그래서 이제 구석기는 당연해. 아주 단순해. 이동 생활을 했다. 동굴이나 바위근에서 살았으며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데 뭐야? 신석기로 가니까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움집 생활을 했다. 움집은 지하집이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 움집. 근데 이때 신석기 시대 움집의 특징을 반드시 줄쳐놔. 자, 이때의 움집은요, 바닥의 모양. 이게 파왔으니까 이게 바닥의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닥의 모양은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나와야 돼. 어쨌든 원형이나 사각형이야. 원형이나 사각형은 무조건 신석기야.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집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고 있다. 화덕은 불이겠지, 뭐, 불. 근데 화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불과 언어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용했어. 불을 사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화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아, 이거 어느 시대의 주거생활 말하는 거구나. 신석기 시대 주거생활 말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이거 신석기 시대 물어보는 거야. 원형, 바닥의 모양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결론, 원형이나 사각형. 그 다음에 화덕이 중앙에 위치. 끝. 그러면 이때. 끝입니다. 그리고 정착생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원시적 신앙이 출현합니다. 나온다. 원시적 신앙. 종교가 나타나는 거야. 처음으로 종교가 나타난 때가 어느 때다? 신석기 시대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때 나타난 신앙, 종교를 딱 머릿속에 박아두는 겁니다. 애니미즘. 애니미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샤머니즘도 있고, 샤머니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영혼 불멸. 그리고 이것도 개념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애니미즘은 다른 말로는 정령신앙이라고도 한다. 뭐 대충 이렇게 나올걸?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깃들어져 있는 영혼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 나올걸? 키워드는 이렇게 가면 돼. 결국은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야. 자연물 숭배. 그래서 신석기 시대 신앙, 신석기 시대부터 원시적 신앙이 출현했다. 애니미즘, 정령신앙이 출현했다. 그것을 인해서 자연물을 숭배하는 게 활발하였다.
자연물 숭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맞아 틀려? 맞다는 소리죠. 뭘 말한다? 애니미즘. 근데 더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지, 응용 문제가. 그럼 대표적인 자연물이 뭐냐? 태양물. 태양물.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뭐를 활발히 숭배했어? 태양이나 물 숭배가 활발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뭐. 알아들어야 돼? 없고 자연물인데? 그러면 애니미즘이다. 애니미즘 정령 신앙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부분으로 가면 샤머니즘은 대충 이렇게 나올걸? 하늘과 영혼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무당, 영어로 샤먼이라는 거야. 과 그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했잖아. 키워드는 뭘까? 연결시켜준다. 하늘과 영혼을 인간과 연결. 그걸 기억하라고. 귀신 불러다가 말하잖아 무당이. 그 얘기를 고상하게 써놓은 거야. 무당이 굿할 때 귀신 불러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으로 말을 하잖아. 귀신 부르는 거지 그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늘이나 영혼을 인간과 연결시켜준다. 아, 이거 무당이네. 그러면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 그래서 이때 이제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보통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지. 샤먼. 그래서 이 이후에 청동기, 철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치적 지배자도 생기거든요. 정치적 지배자도 생기고 제사장도 나와. 근데 제사장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지배자이면서 제사도 주관한 이름이 나와. 샤먼의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나온다고. 그게 바로 고조선을 공국했던 단군 왕검에서 단군의 뜻이 샤먼이야. 그 다음에 사만의 소도를 다스렸던 사람을 천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할 거야. 천군인데 천군도 샤먼이야. 뜻이.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신라 공부하다 보면 신라 왕호변천 이야기 나온다고. 그래서 신라 왕호변천 중에서 차차홍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 신라 왕을 차차홍으로 부를 때가 있어. 그 차차홍도 샤먼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세 개 줄쳐놓으시면 돼. 단군, 천군, 차차홍 요 세 개는 뜻이 뭐다? 샤먼이라고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무슨 신앙과 결합되는 거야? 샤머니즘이지 뭐. 샤머니즘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이런 얘기 나올걸?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에 연결시켜서 숭배하였다. 결국 뭘 숭배한다는 소리야? 동식물 숭배하는 거지 뭐. 그러면 토테미즘. 그래서 우리는 곰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곰부족이다. 우리는 호랑이 부족이다. 이런 식의 얘기. 그런 얘기가 아마 단군 신화에 나올 거래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 단군 신화 곰과 호랑이 나오잖아. 그게 바로 고조선 사회가 무슨 사회임을 반영하는 거야? 토템 사회를 반영하는 거지. 근데 그 토테미즘은 어느 때부터 나타났다고? 신석기 때부터.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영혼불멸은 쉬워.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만 사라지는 거지.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 불멸. 그 뜻이죠. 영혼 불멸. 그래서 무슨 숭배가 나타난다? 조상 숭배라든가 뭐 영혼 숭배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 가장 쉽게는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 신앙이 탄생했다. 4개. 애니미즘, 정령신앙,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 불멸. 그걸 좀 응용 문제로 한다면 신석기 시대는 태양이나 물 숭배가 활발했다. 조상 숭배, 영혼 숭배가 활발했다.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거꾸로 단군, 차차홍, 이사금 딱 주고서 단군, 천군, 차차홍 딱 주고서 신석기 시대와 연결시켜서 신앙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뭐다?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샤머니즘. 그래서 그거까지 계속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원시적 신앙 4가지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매장풍습 한다. 매장풍습. 이때는 무덤은 정식으로 별로는 없고 이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동쪽에 둔대. 머리를 동쪽에 두고 몸을 반듯하게 펴서 하늘을 향해 눕혔다. 그걸 자꾸 해석을 해야 돼. 그거를 6글자로 동침신전앙화라고 하는 거야. 동침신전앙화의 풍습. 동침. 동력 동자 베개침자거든 이게. 베개를 동쪽에 놨다는 소리는 머리를 동쪽에 놨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해석을. 신전은 몸을 반듯하게 했다는 거지. 신전. 앙화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눕혔다. 그래서 그걸 줄쳐놓으면 돼. 어느 시대의 풍습이다?
신석기 시대 풍습이다. 그래서 동침, 신전, 앙화의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원시적 신앙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4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하늘 향해 눕혔다 이렇게 했거든. 원시적 신앙 4개 중에서 하늘 향해 눕혔다. 힌트. 하늘 향해 눕혔다가 힌트야. 그래, 애니미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태양 숭배. 그게 태양 숭배와 관련 있는 거야. 어? 태양? 하늘 해가지고 하늘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서 하늘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 태양이 떠 있잖아. 그래서 태양 바라보기 한 거야. 그래서 이건 태양 숭배, 애니미즘과 관련 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이 태양 숭배가 나중에 삼국시대 건국시라고 관련돼서 뭐 알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화 이런 거 나오죠. 왜? 삼국시대 시조들 대부분 그러잖아. 박격허세도 그렇고. 그래서 고주몽도 그렇고.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 그게 이제 난생설화 관련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삼국시대 시조와 관련해서 난생설화는 신석기 시대에 무슨 신앙 관련 있다? 태양 숭배와 관련 있다고. 애니미즘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술품은 그냥 뭐 조개 껍데기 가면 아까 했던 거. 조개 껍데기 가면 그 다음에 칠해 거리 이런 거 나오죠. 칠해 거리 뭐 그런 것만 좋잖아.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 거리 이런 것들이 있었다. 끝이야. 좀 많아졌잖아. 이렇게. 좀 많아졌지.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좀 많아진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대로 갑니다.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근데 이제 먼저 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동기 문화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청동 문화를 형성한 지역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신석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크게 2개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는 북방계가 있고 북방계통의 청동 문화권이 있고 중국계통의 청동 문화권이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중국계가 아니야. 북방계야. 북방계. 또 북방계 청동 문화의 유입. 북방계통. 그래서 이거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야. 저 북쪽, 만주 북쪽 시베리아 지역. 그래서 이걸 스키토 시베리언이라고 돼. 그래서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들어오면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발생을 하는데, 자, 청동기 시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단어가 튀어나와. 사유 재산. 아, 중요한 개념이죠.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뭐야? 사유재산의 개념은 없다. 근데 이때부터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농업생산력도 증대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더 갖고 못 갖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계급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나타나고 뭐가 발생하는 시대다? 계급.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무슨 사회로 간다?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계급사회. 계급이란 뭘까? 지배와 피지배야. 지배와 피지배. 여기서 지배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야.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어. 피지배층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발생하는 시대다. 중요한 단어다 이거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적 지배자를 2글자로 군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군장의 주련. 그리고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군장 국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군장 국가.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무리 사회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씨족 부족 사회로, 그 다음에 군장 국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지 사회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군장 국가.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 국가가 나타나는 때일걸? 고조선. 자, 그래서 어쨌든 군장 국가, 사유재산, 계급, 군장 국가, 그 다음에 기타. 이걸 먼저 해. 기타 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지배자들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사상? 선민 사상. 그래서 이때 우세한 부족들은, 우세한 부족, 우세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하늘의 자손, 하늘의
자손이라 믿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약한 부족을 정복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합리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선민 사상은 누구의 사상이다? 지배층의 사상이라는 거야. 계급 발생의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늘의 자손, 천선의식이야. 천선의식. 그래서 선민 사상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원시적 신앙에. 그래서 요거 구분해. 그리고 이때부터 무슨 활동이 활발해질까? 정복 활동.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야 이때. 정복 활동. 그래서 약한 부족을 정복하고 공물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복 활동이 나타난다. 선민 사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때 가면 이런 일들도 있대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눠진대. 남자는 주로 힘든 일, 전쟁이나 농사 짓는 거, 힘쓰는 일에 주로 종사한다. 그 다음에 여자는 주로 집안일에 종사한다. 그걸 남녀의 분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남녀의 분업. 그래서 청동기 시대 특징 중에 하나 뭐가 있다? 남녀의 분업이 있다. 남녀의 분업.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남자는 주로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에 종사했다. 그럼 남녀 분업이라고 알아듣는 거야.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렇게. 근데 이제 주로 바깥일은 전쟁이나 농사 이런 짓는 거. 집안일은 뭐 밥하고 이런 거겠지 뭐. 자, 그러면 이때는 결국은 뭐가 중요한 시대로 변할 것 같아? 힘. 그러면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 남자. 이건 그런 의미도 있어.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거야. 이때는 모계중심 사회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남성 위주의 사회. 그렇게도 알아두세요. 남성 위주의 사회로. 그래서 남자는 주로 바깥일, 여자는 주로 집안일에 종사했으며 점차 남성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갔다. 어느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석 문화를 형성했다. 거석. 큰 돌 문화. 이때는 큰 돌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거석 문화가 뭐다? 이 시대 대표적인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고인돌과 그 다음에 큰 돌을 또 세워놨어. 서 있다 그래서 그걸 선돌이라고 하는 거야. 선돌. 그래서 고인돌과 선돌을 축조한 시기 청동기 시대. 보통 이거는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돌이 워낙 커가지고 수십 톤에 이르는 돌도 있는 거야. 그걸 옮겨와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평등 시대에서는, 평등 사회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야. 계급 사회에서 지배자가 피지배층을 강제로 동원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계급 발생의 증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고인돌과 선돌을 포함해서 무슨 문화를 형성했다? 거석 문화를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개념 지금 한 거야. 자, 청동시대 특징이 뭐다? 사유재산. 중요하잖아. 계급, 군장국가, 선민사상과 정복활동, 남녀의 분업, 거성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는 거라고, 선택지 계속. 그래서 이것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치를 좀 본 거고, 정치사회를.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로 가야지. 이 시대는 경제하면은 뭐가 비중이 커질까? 농사. 그러니까 생산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가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농사가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농사가 시작되었으나 사냥과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로 들어오면서는 농사가 본격화된다, 더 발달한다는 소리고, 가축의 사육도, 목축도 많아진다, 줄어든다? 많아져야지, 이것도. 대신 뭐는 줄어들까? 사냥이라든가 어로 생활은 점차 비중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어로 생활을 주로 했다 그러면 청동기는 아니라는 거지. 어로 생활은 비중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럼 어로 생활은 주로 어디로 가야 돼? 신석기. 그럼 여기 때 조개무지 무덤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조개무지 무덤이 나오면 안 돼. 발견되고 있지 않아. 발견되고 있지? 않아. 조개무지 무덤은 아까 신석기 때 발견된다 그랬죠? 패총이라고 하는 거. 철기 시대 것도 발견돼. 철기라고 해놓고 김해패총이라고 하나만 써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조개무지 무덤은 어디에서? 부산 동삼동 있지 아까?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는 신석기, 김해 조개무지, 패총은 철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대신 청동기는 나오면 안 돼.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해놓는 거야. 청동시대 뭐? 농사에 대해서 하는 거야. 농사. 그래서 아까 신석기 시대의 농사는 뭘 정리하라고 그랬죠? 똑같다 그랬지. 세 개지. 재배물이 뭐냐? 도구가 뭐냐? 유적이 뭐냐? 바뀌었겠지 그럼? 자, 여기는 재배물이 뭐가 추가된다라고 알아둬야 돼? 벼. 그래서 기존의 조피, 수수 등 잡곡류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외에 처음으로 뭐가 추가된다? 벼농사가 시작이 된다. 벼 추가. 그거 반드시 기억해서 벼버리콕인데 그냥 벼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벼농사는 어느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부터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시대에는 조피, 수수 등 잡곡류를 재배하였고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까지 문장이 나온다면 청동기로 가야지. 왜? 벼가 들어갔잖아. 무조건. 근데 거기 싹 빠졌으면 그거는 어느 시대인지 사실은 몰라. 신석기일 수도 있고 청동기일 수도 있고 뭐 다음일 수도 있고. 근데 벼가 추가되는 순간 일단 신석기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사도구. 자, 이때는 청동 문화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동 농기구는 제작되지 않았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청동 농기구는 무조건 나오면 안 돼. 발견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청동으로는 농사도구를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꼬시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농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알지.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대한다. 청동 농기구가 제작됨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어서 농업이 본격화되었다. 뒤에 거는 맞아도 앞에 청동 농기구는 X라고 무조건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항상. 그러면 뭘로 농사도구를 지었을까? 뭐 여전히 신석기 때 쓰던 간석기, 석기로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반달 돌칼. 반어령 석도, 반달처럼 생긴 돌칼. 그래서 아까 신석기 시대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갈돌, 갈판. 그건 신석기로 가지만 요거는 석기지만 청동기로 가야 돼. 그래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농사도구 반달, 돌칼.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벼농사의 증거 유적이 두 개가 나왔또. 벼농사, 탄화된 벽시, 탄화미가 발견돼서 벼농사의 증거야. 뭐다? 여주 흔합리 유적, 여주 흔합리 유적하고 그 다음에 부여 송곡리 유적 붙여놓으세요. 부여 송곡리 유적. 그래서 여주 흔합리 부여 송곡리 유적.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느 시대 유적이라는 소리다? 청동기 시대 유적이라는 소리다. 여기서는 벼가 발견됐다고. 평양의 남경육적과 봉산 지탑리 유적 있죠? 그거랑 비교하는 거야. 그건 탄화된 좁쌀, 요거는 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억하라고. 자, 정리. 청동기 시대 농사. 기존의 조피, 수수 등 작곡류 외에 벼농사가 추가되었다. 두 번째, 반달 돌칼로 농사를 지었다. 세 번째, 여주 흔합리 유적, 부여 송곡리 유적. 탄화된 벽시 발견. 그래서 그렇게 세 개 반드시 외우시라고.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끝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 간다. 도구는 청동 도구도 있을까요? 있겠지. 청동으로 제작한 유물도 있겠지. 석기도 있었겠지. 청동으로 제작된 두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청동으로 제작된 것.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골. 비파형 동공과. 그래서 비파형. 그래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청동 유물로는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골이 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검이나 거울을 만드는 거지. 청동검이나 청동거울. 청동검은 뭐라고 해야 된다?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셔야 된다. 거친.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지? 이거는 무슨 계통이라고? 북방계통이라고. 북방계통.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청동문화권은 북방계통의 청동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야. 중국계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거야?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은 거야?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은 거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북방계통이야? 북방계통인 거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뭐야? 석기를 여전히 쓰기도 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미리 했는데. 반달돌칼. 근데 두 개 더.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바퀴날도끼. 그 다음에 홈자기. 홈자기. 그것도 세 개 딱 쳐놓고. 어쨌든 도구는 생각해보면 알잖아. 도구는 외워야 되잖아. 귀찮아서 안 외우는 거지. 안 외우면 틀린다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외워야지 당연히. 근데 천재라서 한 번에 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쑥 훑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홈작이라는 도구가 나오면 청동기 시대 도구라고 해야 돼. 청동기 시대 도구. 이걸로 사냥도 물론 했을 수도 있고 농사도 짓는 거지. 그치? 근데 물론 이제 반달돌칼이 물론 제일 잘 나오겠지만 요새는 제일 잘 나오는 의미도 없어. 아, 또 구석탱이도 나오니까. 경찰이 무시무시해. 요새 경찰도 시험이. 구석탱이에서도 막 나오고 이런다고 말이야. 자, 여기서 세 개. 이거 외우셔야 될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토기도 있을 것 같지? 토기. 토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최초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이 문화는 신석기를 문화인데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거는 빗살 무늬토기거든. 그냥 빗살 무늬토기 시기에 후반부에 가니까 새롭게 청동 문화가 들어오겠죠. 그때 이제 나오는 토기가 덧띠 색인 무늬토기라고 나와. 덧띠 색인 무늬토기. 그래서 이거 청동기 최초의 토기라고도 할 수 있어. 덧띠 색인 무늬토기.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서 자꾸 익숙해지면 이것만 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순서가 바로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순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 인문이, 덧문이, 눌러찍기 문토기, 이건 전기신석기. 어걸문, 기하문, 빗살문토기, 이건 중기신석기. 그 다음에 파상문, 내문, 이거는 후기신석기. 그 다음에 이걸로 가는 거야. 청동기 최초니까. 덧띠 색인문토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최초의 의미만 있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아니야.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뭐다? 민무늬토기야. 민무늬토기. 민무늬는 어떤 무늬다? 무늬가 없는 토기를 민무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민무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석기 전기를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이른 민무늬, 이른 자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른 민무늬하고 민무늬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를 정리해놔. 자,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토기의 형태는 다양하다. 형태는 다양할 수 있잖아. 무늬는 없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화분형과 팽이형이 기본형이다. 없으면 쓰고. 무늬가 없다. 형태는 그런 건 있죠. 지역에 따라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화분형과 팽이형이라고 없으면 쓰고 있으면 줄쳐놓고. 화분형, 팽이형. 근데 보통 화분형이 잘 나와. 화분형은 사각형처럼 생긴 거죠. 그 마당에서 그림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민무늬토기라고 없을까? 그림? 있죠? 보라고 한번. 그걸 보라고. 대충 사각형처럼 생기지 않았나? 조금 뾰족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빗살무늬토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빗살무늬토기는 뾰족했잖아. 이게 뾰족. 이렇게 뾰족. 사선호 짝짝짝 끝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게 청동기 시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는 적갈색이야. 그리고 주로 그거는 내륙 지방에서 발견된다. 내륙 지방에서. 의미가 있지, 그럼. 청동기 시대는 어디로 들어가서 산다? 내륙. 왜 내륙? 그것도 이해하기 쉬워요. 이때는 뭐가 비중이 커? 농사.
근데 강가나 해안가는 농토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륙으로 들어가서 농사가 본격화되는 거지. 강가나 해안가 중심으로 정착생활 신석기, 내륙을 중심으로 정착생활 청동기 이후, 청동기 이후. 따라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민문이 토기도 당연히 내륙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다시 무늬가 없다, 형태는 다양하다, 화분형 등이 나온다, 젓갈색, 내륙. 그 중에서 하나만 눈에 딱 들어와도 아, 이거 청동기 시대 민문이 토기구나. 도토리나 달걀 모양이다, 뾰족밑이다, 회색이다, 강가나 해안가에 발견되었다. 그럼 빗썰미 토기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민문이 토기가 이걸 대표하는 거. 이것도 일본에 영향을 미친대죠. 야요이. 일본에 뭐? 야요이. 조몬토기, 야요이. 조몬토기, 야요이. 이게. 자, 그런데 이제 형태가 다양한 도자기 중에서 그것도 하나 반드시 알아둬야 될 토기가 있거든. 항아리 모양의, 그것도 그림만 보면 그렇게 될걸? 그림을 보면 항아리 모양의 양쪽에 뭐가 달려있다?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 있어. 손잡이 생각해, 무조건. 손잡이. 그게 미송리식 토기야. 미송리식. 그거 중요한 토기야. 그건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미송리식 토기. 그래서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올걸? 미송리식 토기 막 설명하면서 끝에 고조선 관련 유물 해가지고 써있지 않나?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고조선 관련 대표적인 유물 4개.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걸,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그 4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그거 시기를 물어보면, 그 4개를 하고 시기를 물어보면 청동기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나라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고조선 물어볼 때 쓰는 유물이야. 그래서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줄만 쳐놓고, 붉은 간토기. 붉은 간토기. 그래서 이 3개. 민문이, 미송리식, 붉은 간토기. 민문이, 미송리식, 붉은 간토기. 요거는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 대표하는 토기는 민문이. 고조선 관련 유물은 미송리식 토기. 그렇게 계속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가겠습니다. 주거생활로 가야겠다. 주거생활로 갑시다. 위에다 쓸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주거생활이면, 자, 이때는 이제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어디로 갈까? 내륙으로 간다는 거지. 뭐, 구릉이나 내륙으로 들어가서 대규모 정착 생활을 하는 시대다. 그래서 그전에는 강가나 해안가.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강가나 해안가. 기계가 돼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해서 기계가 되는 거야. 강가나 해안가, 신석기, 구릉이나 내륙, 청동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집터의 특징은 신석기하고 조금 특징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때는 바닥의 모양이 집터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원형이나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직사각형 형태가 나와야 돼. 직사각형. 그래서 집터의 모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원형이나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화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근데 이때는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그거는 뭐 구석으로 간다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내 생각에. 구석으로 이동했다. 자, 그래서 이걸 2개를 먼저 눈에 보란 말이야. 그래서 직사각형과 뭐? 화덕이 구석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라는 거지, 결론은. 그리고 보통은요, 주거생활은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청동기 이후부터야. 어느 시대는 아닌 거야, 그럼. 신석기는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점차 이런 것들도 알아놔, 거기에.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파는 깊이. 움집이 아까 파고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파는 깊이가 점차 어떻게 된다? 얕아진다. 파는 깊이가 얕아진다. 그럼 결국은 얕아지고 하면 결국은 안 파겠지 뭐. 그러면 안 파면 땅 위에다가 바로 집을 짓겠지 뭐. 그걸 무슨 가옥이라고 한다? 지상가옥. 그래서 지상가옥화 현상이 나타난다. 지상가옥화 현상. 점차 시간이 갈수록 지상가옥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가옥도 출현할까?
지상가옥도 나오겠지 뭐 그럼 당연히 지상가옥.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 때 양 귀퉁이에 기둥을 세울 때 밑에다가 돌을 깐대잖아. 그걸 주춧돌이라고 한대잖아. 주춧돌. 주춧돌. 이렇게 초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지상가옥화 현상 주춧돌 사용 이렇게. 그 다음에 철기 시대까지 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배산 임수의 칠합구조도 나온다. 배산 임수. 배산 임수는 어떤 뜻이다? 등배자니까 뒤에 많아. 뒤에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 곳. 그리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걸 배산 임수. 그게 우리나라 농촌의 전통적인 칠합구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청동기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배산 임수의 칠합구조. 그 다음엔 점차 갈수록 거기는 없는데 이런 얘기도 써놔. 집터가 이렇게도 나와. 이게 상형 문자인데 한자거든? 이게 철자야, 철자. 철, 한자로 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있어. 이게 무슨 자일까요? 여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무슨 집터도 나온다?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철자형 없으면 쓰고 있으면 줄쳐놓고. 자, 그래서 집터는 모양은 바닥의 모양만 순서로 한번 해봐. 원형이나 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철자형, 여자형 그렇게 가는 거야. 대충 시기를 나눈다면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에 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걸? 이때는 무슨 일도 나타난다? 주거형 외에 이런 얘기 나오지. 주거형 외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이때 집터는 사는 공간, 주거형 외에 따로 그래 그런 거 줄쳐놓으세요. 창고, 주거형 외에 뭐 창고도 나오고 공동 작업장도 나오고 공공의식, 공공으로 의식을 치르는 의식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줄쳐놓으세요. 그거 문장도 그대로. 자, 그래서 주거형 외에 따로 창고도, 독립된 창고도 만들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작업장도 있고 마을, 지금처럼 마을 회관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 그 다음에 공공으로 의식을 치르는 공공의식장소도 만들고 회의소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어느 시대 이후다? 청동기 이후. 왜 그런 걸 만들까?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야. 그게 정착생활의 규모가 사회조직이 커지면서.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건 책이 없을 거야. 이것도 써놔. 방어시설. 방어시설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방어시설. 청동기 때부터 무슨 활동이 활발해지냐면 정보활동.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방어시설을 갖춰 놓기도 한다. 그래서 방어시설의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나와. 목책. 그러니까 외곽을 나무를 세워놓는 거지.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걸 목책이라고 해. 목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외곽을 구덩이를 파 이렇게 동그랗게. 마을 외곽을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거야. 동그랗게. 그리고 거기에 뭐가 흐르게 한다? 물이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저기 침입할 때 좀 저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걸 환호라고 해. 환호. 두 글자로는 다른 말로는 도랑이라고 돼. 도랑. 자, 그래서 목책을 세우고 환호를 파는 등 방어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청동기 이후 초기 철기 시대까지의 주거생활은 집터는 무조건 순서는 이렇게 알아두고 직사각형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철자형, 여자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하면 되지 뭐.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지상가옥화 현상이 나타나서 지상가옥도 출현할 것이고 주춧돌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배산, 임수의 칠합구조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주거형 외에 창고, 공동창고, 작업장, 회의소 그거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주거형 외에 하면은 써주겠지. 친절하게.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목책을 세우고 환호, 도랑을 파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기도 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주거 생활을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야 될까? 고분으로 가자. 고분. 자,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무덤이 정식으로 나와. 자, 그래서 이때는 주로 무슨 무덤이 만들어졌다? 고인돌, 그 다음에 돌, 널무덤, 그 다음에 돌, 무지무덤. 그 세 개 딱 주셔놓으세요. 기출문제야, 이게 다. 자, 그래서 고인돌, 돌, 널무덤, 돌, 무지무덤이 주로 축조되었다. 어느 시대? 이게 세 개가 딱 나오면 쉬워. 왜 그냥 고인돌만 하나 외워도. 그럼 뭐 청동기로 가야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무덤은 이거다. 무슨 문화의 하나의 예다? 거성 문화의 예다. 그리고 그림도 보면 고인돌은 북방식하고 남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북방식하고 남방식. 남방식은 그냥 땅이 있다면 시체를 묻고 그냥 큰 돌을 이렇게 엎어 놓은 거야. 응? 그건 남방식이야. 그 다음에 북방식은 땅에다 시체 묻고 땅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덮개돌을 이렇게 또 덮어 놓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고인돌이죠. 요게 바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야. 북방식 고인돌. 그래서 요거는 바둑판처럼 생겼다 해서 바둑판식, 요거는 탁자처럼 생겨 식탁. 그래서 탁자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남방식, 북방식. 어쨌든 이 그림 나오면 뭐다? 고인돌이네. 어느 시대로 갔네? 청동기. 그 중에서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북방식 고인돌. 맞지? 북방식 고인돌이요. 또 하나.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청동검이나 거울은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그래서 그 네 개는 항상 계속 외워야 돼. 미리 예습하는 거잖아. 나중에 고조선 어차피 해야 되거든. 고조선의 대표 유물 4개 고르시오. 있는 대로 다 고르시오. 4개야, 4개. 그래서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그래서 알아둬야 돼. 더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위 그림 하나 갖거든요. 바위 그림. 바위 그림.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물 또 뭐가 나온다? 바위 그림. 바위에다 그림을 그린 게 바위 그림이지 뭐. 어디에서 바위 그림이 많이 발견됐다? 울주. 울주, 대곡리, 천전리. 천전리 있어요? 없어요? 대곡리 옆에다가 대곡리가 방구대라고 한 거지? 옆에다 천전리라고도 해놔. 천전리. 그래서 대곡리, 천전리 딱 나오면 아 이거 울주네. 울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울산에 있는 도시야. 울산. 울산이야 울산.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강이 흐르거든. 그 태화강변의 절벽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그래서 울주, 울산 얘기 나온다. 근데 울주 특히 대곡리 바위 그림을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고 하는 거야. 특히 반구대. 그래서 그걸 더 알아뒀으면 돼.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울주 반구대. 그게 지금 지명으로는 대곡리라고. 대곡리 바위 그림. 여기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다? 동물. 그냥 결론은 동물이야. 주로 동물이야. 그거 다 외우지 말고 그냥 동물이야. 그냥 동물 들어가 있자. 고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동물. 자, 그 다음에 뭐 고령. 고령은 내륙 지방이죠. 고령, 양전동, 알터. 그래서 그 두 개 딱 추천하.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하고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이 있다. 여기는 주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다? 동심원, 십자가, 뭐 타원형, 일명 기하학적 무늬. 그거 바뀌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주로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고령, 양전동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로 동물은 울주반구대, 동심원 등 기하학적 무늬는 고령, 양전동, 알터바위 그림. 그리고 내용은 둘 다 비슷할걸? 동물을 그린 이유, 그 다음에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한대잖아. 결국은 사냥감의 번성, 고기잡이의 풍요 이런 것들을 번성과 풍요를 기원한다. 맞아 틀려? 맞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도 지냈을까?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도 지냈을까?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제사터의 구슬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외우지 말고 그런 거는 이해하시라고요. 왜 그러놨겠어? 당연히 태양 왜 그러놨겠어? 풍요를 기원한다.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는 사실은 견해들이 있어. 이게 사실은 신석기 후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계속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청동기 시대에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청동기 시대로 일단 알아두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대라는 건 사실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청동기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의미를 기억하면 돼. 뭘 기원하고 있다?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지 뭐 대충. 맞잖아요. 그거는 이해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알아놔. 잘 나오니까. 그럼 다 했는데? 자, 그래서 요 정도. 자, 여기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철기 시대까지 하고서 이제 아예 그냥 끝내자고. 오전은. 자, 이제 철기 시대로 간다. 철기 시대는 기원전 몇 년으로 간다? 기원전 500년. 그러니까 1세기가 100년이니까 5세기 500년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때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오는데 철기 문화는 중국 계통에 영향을 받는 거야. 중국 계통. 청동기는 북방계, 철기는 중국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철기가 복원돼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이때는 이제 철기 시대에는요 철로 무기도 만들어. 철로 농기구도 만들어. 그래서 철제 무기가 만들어진다. 철제 농기구가 제작된다. 청동으로 하면 틀릴 게 뭘까? 청동무기, 청동농기구 하면 그건 틀리는 문장이지. 청동무기는 몰라도 비파형 동검이니까 청동농기구는 아닌 거지 절대로. 그러나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까지 만들어진다. 사실은 청동은 물러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뭐 싸우는 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적합하진 않아. 근데 철은 단단해. 철은 단단하다고. 따라서 이 철제 무기를 장착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아주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일찍 철기 문화를 수용한 집단은 막강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웃 부족을 어떻게 정복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정복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각지에서 뭐가 발생한다? 초기 국가. 무슨 국가? 초기 국가. 청동기 시대에는 무슨 국가라고 해야 돼? 군장 국가. 근데 이때는 뭐라고 한다? 초기 국가.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군장 국가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초기 국가야. 그냥 결국 이건 연맹왕국이란 뜻이야. 자, 무슨 체를 형성했다? 연맹체를 형성했다. 연맹왕국. 연맹체. 이렇게. 자, 군장 국가의 초기 국가의 차이점. 연맹체를 형성했느냐? 형성하지 못했느냐? 그게 차이점이라고. 군장 국가는 연맹체를 형성하지 못한 나라. 초기 국가는 연맹체를 형성한 나라. 예를 들어서 5개의 군장 국가가 모였다. 그걸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는 거야, 보통. 고구려 부유할 때 오부족 연맹체 이렇게 하거든. 5개의 군장 국가가 모이는 거야, 결론은. 자, 그러면 5개의 군장 국가가 모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부족 연맹체라고 지금 어떤 나라가 5개, 그 부가 각각 군장 국가라고 그게 합쳐서 연맹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몇 명의 군장이 있을까? 5명의 군장이 있는 거지. 그리고 군장은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거지, 원래. 그런데 이제 초기권은 연맹체니까 다른 외부와 교류를 할 때는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거든. 그걸 외교권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외교권. 그러면 결국 외교권도 각 부가 독자적으로 하면 그건 연맹체의 의미가 없잖아. 대외 관계를 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교류를 하려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왕이야, 왕.
왕. 자, 그래서 중앙에 뭐가 출현한다? 왕이 출현한다. 자, 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연맹체 장이라는 소리야. 연맹체 장. 자,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정복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각지에서 연맹 왕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맹 왕국. 그래서 중앙에 연맹체 장인 왕이 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거 기억해. 그래서 연맹체를 형성하고 왕이 출현한 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한다? 초기 국가라고 한다. 초기 국가. 그럼 예를 들어서 왕이 있다는 소리는 어떤 나라를 딱 보는데 정치하면서 중앙에 왕이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그 나라는 국가 단계가 무슨 단계일까? 초기 국가 단계라는 거야. 근데 어떤 나라를 딱 보니까 정치에 이렇게 나와. 중앙에 왕이 없대. 군장이 독자적으로 다스렸대. 그건 군장 국가라는 소리지. 군장 국가. 그래서 왕이 나온다. 눈에 보인 순간 아, 초기 국가로 발전했구나. 왕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초기 국가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농사도 더 발달하겠지. 단단한 걸로 농사를 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특히 무슨 농사가 발달한다? 벼농사가 발달했겠지. 이거 뭐 순서겠지, 순서. 농사의 시작. 본격화. 벼농사의 시작. 벼농사의 발달. 그럼 당연한 거야. 그거 외우지 말고. 그래서 특히 뭐가? 벼농사가 발달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거. 좀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초기 국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자, 이때는요. 먼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져. 쉽게 말하면 무역이야, 무역. 그래서 대외무역, 대외교역이 활발해진다. 대표적인 나라, 중국. 그래서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발행된 중국 동전이 발견되는 거야. 응? 이 동전은 동전이야. 이게 동전이야. 근데 이건 중국에서 발행된 중국 동전이야. 근데 중국 동전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교류가 활발했다 반영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게 뭐다?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그거 되게 좋잖아.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철기시대. 철기시대에서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자, 이건 동전인데 중국 동전이다? 이게 한반도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견된다. 무엇을 의미한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음을 반영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 언어 있죠, 언어. 언어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하는, 언어는 말로 하는 거잖아. 구석기 시대부터 불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사용하거든. 근데 문자는 좀 다르지. 문자는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 문자가 고유 문자가 없었잖아요, 원래. 한자를 사용했지. 결국 문자 사용했다는 건 한자를 사용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처음 사용한 시기가 어느 때라고 본다? 이때라고 보는 거야. 그걸 증거하는 유적이 하나 나와.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그거 줄쳐놓고.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뭐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붓 발견, 붓, 필모, 붓.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그럼 어느 시대 유적이라는 거야?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은 철기 시대 유적이라는 거지. 특히 초기 철기 시대 유적인데 이때 이제 이 유적의 의미가 뭐다?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했다. 그럼 한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가끔 가다가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 그러면 선사시대, 역사시대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게 문자거든? 문자 사용 이전의 시기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야. 문자를 사용한 이후의 시기를 역사시대로 하는 거야. 그냥 기록하는 거지,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시대는 선사, 문자 이후의 시대는 역사.
그럼 우리나라는 문자를 언제부터 사용한 거야? 철기 시대부터. 그럼 우리나라 역사 시대는 어느 때부터 시작된 거야? 철기 시대부터. 맞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 시대의 유적을 알려주는 유물은 뭘까? 그게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도 문장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은 우리나라 무슨 시대의 시작을 알려준다? 역사 시대. 역사 시대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합쳐 정리. 명도전, 발령전, 오수전이 발견되었다.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이 발견되었다. 의미. 어느 시대 의미. 철기. 무조건 철기로 가야 되고. 철기.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다. 하나 더 들어간다.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이 발견됐다. 무엇을 알려는 유적이다? 우리나라 역사 시대의 시작을 알려준다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 요런 내용 나왔어. 그럼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철기 시대로 가는 거지? 요때 청동 문화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 요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화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에 문화가 완전히 스타트하면서 없어지고 이것만 이런 거는 없잖아, 이 세상에. 청동 문화가 보편화된 상황하에서 처음으로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혼용돼서 쓰다가 점차 철기 사용은 늘어나고 청동기 사용은 좀 줄어들고 대충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상 끝! 시작!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없거든.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도 여전히 무슨 문화가 있다? 청동 문화가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청동 문화는 맨 처음에 들어왔던 청동 문화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맨 처음에는 독자다, 북방계다. 북방계통,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야, 외부로부터. 근데 한 1500년 흘러가니까 이게 소활한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성장할 때 기술이 없는 나라는 맨 처음에 어느 나라, 다른 나라 선진국의 물건을 가져다가 복사하잖아, 복사. 그러다가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해? 자체적으로 브랜드 만들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한 거지. 맨 처음에는 무슨 게?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은 유물만 제작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소화가 돼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청동문화. 그걸 토착화라고 해도 될까? 청동문화가 토착화되었습니다 해도 될까? 같은 말이잖아. 토착하나 독자화나. 응?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청동 유물이 제작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게 뭐다? 자, 이런 거 주면 이때 무슨 검이 나와야 된다? 세형 동검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세형 동검. 가느다란 거. 세형 동검. 자, 이거는 뭐에서 뭘로 바뀐 거냐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뀐 거야.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 비파형 동검이 먼저고 세형 동검으로 가는 거야. 의미도 다르지? 시기도 다르잖아.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이거는 철기. 의미. 저거는 북방계. 이거는 독자적. 그 다음에 북방계통의 거친 무늬거울이 이때는 잔무늬거울 이렇게 나온다. 잔무늬거울. 거친 무늬거울. 청동기 잔무늬거울. 철기. 거친 무늬거울. 북방계. 잔무늬거울. 독자적.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청동 유물을 제작하는 틀을 거푸집이라고 하거든. 거푸집 용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청동 유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런데 거푸집은 당연히 알고 이 두 개를 더 알아두세요.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 청동기 시대로 했다면 비파형동검과 거친무늬. 철기 시대로 물어봤다면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 북방계로 물어봤다면 비파형동검과 거친무늬거울. 독자적으로 물어봤다면 세형동검과 잔무늬거울. 계속 연습.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상이 나타나. 뭐냐면 이때 가니까 철기가 보급되니까 청동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물건을 만드는데 주로 쓰이더라. 대표적인 예가 의식용 그릇, 제사 그릇. 자, 그래서 청동으로는 주로 의식용 그릇, 제사 그릇을 만드는데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의기화 현상이라고 한다. 청동의 의기가 의식령 그릇이야.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 청동에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의기화. 뜻은 이거부터 직역부터 해. 의식령 그릇이라고 이게. 의식령 그릇.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청동의 의기화란. 청동은 주로 의식령 그릇을 제작하는 데 쓰였다. 그게 바로 의기화 현상이라고요. 반드시.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오면 청동 문화에 관한 이야기지만 어느 시대 청동 문화의 특징이다? 철기 시대로 가서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요때 요거 주고서 또 주거 생활 물어봤어. 뭘까? 지상가옥이 출연했습니다. 어? 배산, 임수, 철자형, 열자형, 주거형 외 이런 것들. 어? 방어시설. 끝이야. 아까 했던 거 미리 한 거야 이거. 청동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철기시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상가옥이 출연했다.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배산의 임사의 칠합구조.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철자형, 여자형 집터.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철기시대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거. 토기. 이 시대 토기. 덧띠 검은간. 덧띠 검은간. 덧띠 검은간. 덧띠 검은간. 이거 뭐하고 구분해야 돼? 덧띠를 신경 써야 돼. 덧무늬야. 덧무늬. 덧무늬하고 덧띠는 다른 거야. 시기가. 덧띠 전기신석기. 덧무늬. 철기시대는 덧띠. 그거 반드시 구분하세요.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거. 그 다음에 검은간은 여기하고만 구분되는 데지. 여기는 붉은 간이잖아. 붉은 간토기. 여기는 검은 간토기. 자, 그래서 그거 두 개 반드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의 무덤. 무덤은 뭐가 나온다? 널무덤과 동무덤이 나온다. 널무덤과 동무덤이 나온다. 널무덤과 동무덤. 그러니까 무덤은 결국은 청동기하고 철기만 외우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청동기는 고인돌, 돌, 널무덤, 돌무지 무덤이 주로 주되었다. 철기는 널무덤과 동무덤. 그래서 철기 시대는 양이 얼마 없잖아. 그거만 계속 보시면 돼. 철기 시대 다 있어. 이거 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그럼 거의 다 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복습을 좀 하시란 말이야. 그리고 미리 예습을 좀 해오세요. 그러면 대충 대충 얘기가 나오면 듣는 말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찾는데 바쁘잖아. 그쵸? 찾는데 바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 여기서 왜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주로는 어디를 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봤을 때. 신석기하고 청동기. 여기가 제일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 저거나 저걸 내는데 단독으로도 잘 안 줘.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틀린 문장으로 구석기나 아니면 철기시대 문장을 집어넣어서 섞어서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바로 몇 페이지까지 지금 정리하신 거냐면 43페이지까지 하신 거야. 사실 그리고 나중에 그 4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거기 또 도표로 또 정리해 줬잖아. 그치? 결국은 이제 이 많은 내용을 보통 요령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읽고 지금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알면 이거를 도표해서 축약을 시켜야 돼. 그래서 도표하는 게 참 좋아. 왜 그냥 많은 양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냐고. 비효율적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자꾸 도표화해서 자꾸 정리. 그때는 단순하게 자꾸 외우기만 하면 되는 단계거든. 그때는 도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란 말이야.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있죠. 44페이지. 자,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고조선과 여러 나라인데 여기서 저것만 하고서 이제 오전 수업은 그만하자고. 국가 발전 단계만 하자고. 국가 발전 단계. 국가는 이제 무슨 국가부터 출발한다? 군장 국가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아니, 그 전부터 하면은 무리사회잖아. 무리사회. 그 다음에 시족, 부족사회잖아. 그리고 거기까지는 평등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사회가 나면서 군장 국가. 그래서 이제 군장 국가부터 출발하면 국가의 발전 단계라고 한다고, 이거를.
군장 국가. 자, 어느 나라나 다 어느 단계에서부터 출발한다. 맨 처음에는 군장 국가 단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어느 나라나. 군장 국가. 그럼 군장 국가는 선진 문화가 어쨌든 발전이라는 것은 선진 문화가 먼저 들어온 지역부터 발전이 빠르겠죠? 구석기 시대에는 신석기가 선진 문화인 거고, 신석기 때는 청동기가 선진 문화인 거고, 청동기 때는 철기 문화가 선진 문화인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활동 지역은 한반도만은 아니야. 우리나라 활동 지역은 이렇게 하나? 만주에서 한반도까지. 만주에서 한반도까지가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라고. 그런데 보통 이제 선진 문화가 수용되는 거를 보면, 방향을 보면 만주서부터 보급된다고. 만주서부터 보급돼서 한반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빠른 지역이 어디다? 북쪽 지방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라가 먼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최초의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고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니야.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동해안 쪽으로 가서 옥저하고 동해가 나오고 남쪽에 사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대충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군장국가로 이제 출발한다. 근데 군장국가에서 이제 출발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있는 거야. 자, 무슨 국가 단계로 간다, 그 다음엔? 초기 국가 단계로 간다는 거지. 아까 하셨죠? 군장국가하고 초기국가의 차이점. 초기국가란 연맹체를 형성한 국가를 초기 국가라고 한다. 연맹체 X, 연맹체 동그라미. 따라서 연맹체를 형성했다고 했으니까 연맹의 전체 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앙에 뭐가 출현한다? 왕이 출현한다. 왕 X, 왕 동그라미, 왕 출현. 여기는 군장만 있는 거야. 여기는 군장만 있고, 여기는 군장도 있고, 기존의 군장도 있고,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출현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연맹체를 형성해서 왕이 출현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국가로 발전한 모습이다? 초기 국가. 두 나라만 빼고 다 일로 가. 앞으로 공부할 나라 중에서 두 나라만 빼고 다 2단계까지 간다고. 그 두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옥조하고 동해라는 나라만 빼고. 그래서 옥조하고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건데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 옥조하고 동해라는 나라는 계속 망할 때까지 군장 국가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야. 군장 국가. 따라서 옥조하고 동해 물어볼 때 중앙의 왕 그만 읽어야 돼. 틀렸어. 알고 있는데 뭐 연맹체 형성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중앙이 나오는 순간 끝이야. 중앙은 X가 맞아. 근데 보통 또 중앙에 예를 들어서 중앙에 대군장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중앙에 대군장이 없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중앙에 했으니까 대군장은 왕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없어.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디까지 간 거야? 초유가가 간 거야?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사만 다 연맹체를 형성한 거라는 거지. 응? 근데 그걸 외우지 말고 요 두 개를 외우라고요. 적으니까. 옥조하고 동해만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나라들은 중앙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왕이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발전해야 돼. 이게 더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도 차이가 있어. 더 발전하면 무슨 국가로 간다? 고대 국가로 가는 거야. 고대 국가. 자, 그러면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의 차이점 뭐냐? 외형은 똑같아. 이것도 연맹체야. 이것도 연맹체야. 쓸 필요는 없어. 이것도 중앙에 뭐가 있어? 왕이 있는 거야. 이건 똑같아. 근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보다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화가 됐느냐? 아직 덜하냐? 이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대 국가의 특징은 보다 무슨 국가다? 중앙 집권 국가를 말한다. 중앙 집권 국가. 그 다음에 점차 갈수록 전쟁도 더 많아져. 그리고 망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그 망한 나라를 흡수하니까 영토가 더 넓어져. 그래서 광대한 영역 국가라고도 표현한다. 광대한 영역
국가. 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대 국가의 특징은 어떤 국가다? 중앙 집권 국가. 영역 국가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초기 국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어느 단계의 왕이 더 왕권이 강할까? 어느 단계 왕이 예에 약할까? 왕의 권한이 강하대. 중앙의 권한이 강화되는 때. 더 강할 때. 지방 세력이 여전히 힘이 더 많을 때. 지방 세력의 힘이 약해진다. 중앙의 힘이, 왕의 힘이 강해진다. 왕은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직접 통치했다. 왕은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고 지방은 기존의 군장들이 다스렸다. 쉬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중앙집권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닌 거지. 중앙집권화 정책이라는 걸 하는 거지. 중앙집권화 정책. 그래서 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초기 국가에서 무슨 국가로 가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은?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중앙집권화 정책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삼국시대 공부하셨죠? 학교 다닐 때. 삼국시대 뭐 저런 거 하지 않아? 부자상속 이런 거. 부자상속제, 뭐 율령반포 이런 것들, 불교 수용 이런 거 있잖아.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바로 중앙집권화 정책이라는 거야. 중앙집권화 정책.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지금 개념만 알아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지. 딱 세 나라만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만.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만 무슨 국가로까지 발전한다?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한다. 그 말은 내용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소리잖아. 고조선 틀렸다고요. 부여 틀렸다고요.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왜 그러냐면 요 삼안에서 두 나라가 나오거든. 나중에. 자, 그래서 요 국가 발전 단계도 알아. 요게 이제 삼국시대 처음 할 때 나올 수도 있어. 삼국시대. 삼국시대란 무슨 국가다? 고대 국가. 맞잖아. 삼국은 무슨 국가라고 했어 지금? 고대 국가. 그러면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삼국시대의 특징일 수도 있어. 무슨 국가는? 고대 국가. 그래서 국가 발전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 개를 더 기억해라. 옥조 동해는 어느 단계에서 망했고 그냥 군장 국가 단계에서 망했어. 그 다음에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특이하고 지금 하시는 거는 주로 2단계나 2단계만 하는 거야, 주로. 지금 이 나라들은 주로 이때 고구려도 나온다고. 근데 고구려도 주로 초기 국가 단계의 고구려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